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제발 멈춰라, 돌직구로 호소한 바 있었죠. 한 조간신문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민주완박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렇게 오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검수완박 운영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다가 쥐잡다 쌀독 깨진다.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문희상 전 의장이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쥐잡다가 쌀독 다 깨진다. 세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완박. 검수완박이 아니라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 그것도 민주완박이다,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민주완박 민주당. 뼈아픈 말이죠. 아주 뼈아픈 말이죠. 민주당의 민주가 박탈됐다. 위장 탈당,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려 하고 임시 회기 중에 사보임을 계속 되풀이하고 필리버스터까지 막으려고 또 회기 쪼개기를 구상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어디 갔냐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한국일보가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강행하며 갖가지 편법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대의정치 훼손, 국민은 안중에 없나.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쌀독 깨진다. 문희상 전 의장이 일침을 가한 것도 민주완박, 한국일보의 걱정과 같은 걱정 아닐까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강경파. 강경한 분위기.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건 강경파 소수의 그립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급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반민주 비판. 동아일보 일면 제목. 반민주. 비판에도 민주당 강경파들이 버티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도 강행하는 건 결국 소수의 강경파 때문이다 라는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스스로 민주정당 포기하는 건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왔고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요지부동이랍니다. 4월에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당 내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철험회 강경파 의원들이 당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열쇠. 이 검수완박 국면에 의외의 키맨이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 과연 누굴까요? 경향신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박병석 의장이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다. 박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 고민의 시간이라지만 해외 일정을 취소한 것, 박 의장이 중재하려는 의도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박 의장이 오늘 어떻게 할지, 수용할지 중재안을 낼지 주목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을 제지했던 것도 그때 박병석 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시발.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장동의 그 유동규, 구치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유씨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무슨 소리냐? 극단적 행동 없었다. 건강하기만 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보여주기가 외부에 날 구해라 라는 구명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수사 결론은 언제 나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앞서서 오늘 한국일보의 일면 헤드라인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건 민주완박이다. 한국일보가 질타했습니다. 민주완박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철험해가 있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여지도부, 철험해가 폭주 주도. 오늘 한 조간신문 분석에 따르면 비대위원 중 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지도부가 강경한 움직임에 따라가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당내에 비판 목소리,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렸다시피 이젠 하다 위장 탈당까지 하냐라는 장면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에 출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축구를 해야지 왜 손으로 공을 잡고 미식축구를 하냐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역시 저희 돌직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일침을 또 가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자, 조응천 의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두렵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민 의원, 헛된 망상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조응천, 무리수, 국민들 뭐라 할지 두렵다 비판했고 박용진, 지도부, 당 진퇴양난으로 몰았다. 묘수가 아닌 꼼수다.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계도 비판 동참. 이소영, 너무도 명백한 편법. 스스로 민주정당인 길 포기하는 것. 김병욱 의원, 민주주의의 가치를 능멸. 능멸이라는 아주 강한 비판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후배 의원들이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은 뭐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위장 탈당 둔갑 사태, 초유의 탈당 둔갑 사태가 나오자 비로소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비대위원 중에서도 취재해보니 이러면 안 된다가 꽤 많은데 당 지도부는 그냥 강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글쎄요, 이제 이게 그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조차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도 등을 돌리면 민주당이 갈 길이 어디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야말로 소탐 대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탐 대실. 제가 2004년 9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야당 당수를 이렇게 모셨는데 야당 당수가 대통령의 딸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도 저도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당 밖에 있는 아무리 자기 당에 원래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인위적인 사보임인데 이번에는
기획 탈당을 통한 무소속화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무소속의 자리를 그 만드는 그 원래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그게 그렇죠.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이고 취지인데 예. 그럼 뭐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여당 목도 하고 야당 목도 하는 다 한다. 무소속 목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완전 독재이죠. 그러니까 뭐 당에 있어서 완전히 민주주의 정신이 없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서서히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나는 거고 저는 근원적으로 예. 지난번에 말하자면 소위 의총장에서 소수의 의견이든 간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몇몇 사람은 반대했으나 다수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원일치 합의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가 행포를 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답을 지지고 있더라도 소수에게 답이 있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제도가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명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제기하는 목소리에도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굉장한 명언이십니다.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무소속도 다 하면 이거 독재다라는 일갈까지 돌직구 발언까지 김영주 의원의 의견 나왔습니다. 당 밖의 비판도 거셉니다. 조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룰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집 망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칙을 이렇게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86 선배들을 한땐 존경했는데 이제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질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이 위장 탈당 꼼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쥐잡다 쌀떡 깨는 거다. 방식이 꼼수면 지는 것. 꼼수는 혐오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민심 다 떠나. 지방선거에서 버림받을 듯. 이재명 기자. 지금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문희상 전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선배 의원들이 강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독 깨진다, 괴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준 의원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민주주의는 과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하지 말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말고 그야말로 수기를 통해서 합의된 변화를 이루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도를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 맞습니까? 악용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악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거의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희상 의장, 전 의장이라든지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의 얘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뼈 때리는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입니다. 예. 어떤 표현을 쓰냐면 586 세대가 반독재 투쟁을 해서 피를 흘린 건 맞지만 청년기에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청년기 때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법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망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는 거죠. 굉장히 이제 조정훈 의원이 72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86의 바로 밑에 세대인데 지금 밑에 세대가 보기에도 586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었는데 우리가 바라보던 우상이었는데 지금 괴물이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586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독주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종언을 지금 알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모든
어떤 원로들 그리고 밑에 586들 아래의 세대들이 하고 있다. 이걸 좀 유념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민주당의 선배급들 그리고 소신파 민주 국회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괴물, 쌀떡 깨지는 일이다. 능멸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똑같은 위장 탈당 장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비상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거든요. 비상한 결단.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겁니까? 같은 장면에 대해서 이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건수합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꼼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야당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건조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여야 동수 3명 대 3명에서 4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위장 탈당을 지금 이제 감행한 거죠. 그래서 무소속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서 안건조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통과됐다 치더라도 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180명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180명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회기를 쪼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홍근 의원이 오늘 박병석 의장한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마 주말 동안 필리버스터 좀 관심이 떨어지는 주말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나면 월요일 날 아마 회기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또 회기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를 붙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바꾸려는 개정하는 법이 2가지인 거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법이 2개이기 때문에 2번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꼼수에 꼼수를 쓰지 않고는 이 법을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것을 보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말 질려버리는 거죠. 쌀떡 깨진다.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쥐잡으려다가 쌀떡 깬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리고 어제 박영진 의원도 묘수가 겹치면 그건 묘수가 아니라 오히려 악수가 된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통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장 탈당을 시킨 거고 그것을 이제 지금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비상한 결단이 아니라 비상식적 결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하, 비상한 결단이 아니라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된다. 비상식적인 결단이다. 근데 이 방법들이 굉장히 비상하긴 하군요. 위장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둔갑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들 비상하긴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위장 탈당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 입장문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국회 자율권 범위 넘어 명백한 위법이다. 다른 부장판사 적법 절차 원칙 위반했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가능하다.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민주당 지도부의 표현과 지금 법조계 시각은 다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탈법 위법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의 반응은 위장 탈당 둔갑 명백한 위법이다 라는 시각인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시각이 좀 전혀 다른데. 뭐 이제 뭐 법률가까지 갈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위원입니까? 가짜 무소속 위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가짜죠. 그러면 다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반문이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런 과정이 공정한 것이었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냐. 저런 결과가 어떻게 정의롭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면은요. 절차거든요. 민주주의는 목적과 수단과 그 결과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정의로운 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꼭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절차는 하나의 진행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이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 정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올 2월 25일까지는 법사위 정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대 6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4월 18일 날 민주당이 한 명 빠지면서 무소속으로 양양자 의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보임으로.
그랬는데 이제 양양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법을 읽어봤더니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다시 민주당 복당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그 도와줘야 되는데 내 그 정치적인 생명을 떠나서 도저히 이 법은 안 되겠다. 읽어봤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다시 국회의장한테 사보임 요청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소속 의원들 누구누구 계신가 봤더니 많더라고요. 윤미향 의원도 계시고 김홍걸 의원도 있고 이상직 의원은 지금 구속된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양정숙 의원 같은 양씨니까 여성이시고 하니까 양정숙 의원으로 사보임 해달라고 박병석 의장한테 이야기하면 됐는데 박병석 의장도 한 번이면 됐지 어떻게 이걸 또 하느냐. 그래가지고 기존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가짜 수속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적절하고 합법적이고 국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저걸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 빼고는 또 누가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양양자 의원의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양양자 의원이 강성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검수 한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 감옥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수 한박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 발언을 누가 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양양자 의원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171명 중 50명은 내심 반대할 듯.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금태섭 효과! 반대하면 찍힌다. 반대하면 찍힌다. 실제 반대 표결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반대 표결 하는 순간 공천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여권 관계자. 실제로 민주당 내 찬반 7대3 정도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 갈지 모르니까 검수한박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20명 감옥 발언은 강경파 실무진이 한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에 양양자 의원이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철험의 소속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당 관계자, 양 의원이 없는 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수한박 앞장서서 추진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발언하지 않았겠냐라고 조선일보의 당 관계자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 양양자 의원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강경파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고 당 내에서도 없는 말 지어내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문재인 인사 20명이 감옥 갈까 봐 검수한박을 이렇게 서두른다 라는 말 왜 했을까요? 그분은 누군가 양양자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무리한 법안 처리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들을 만천에 공표하게 된 셈일 텐데 이 얘기 들으면서 국민들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저렇게 법안 처리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있는 죄가 있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행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기서 양양자 의원이 얘기했던 한 50명 정도는 실제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50명 정도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님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목소리들을 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로 기억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신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발언 중에 하나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명언이죠. 명언이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지켜보면 문희상 의장이 하고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장파의 발언들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칙 없는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의 권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민주당이 오만방자한 모습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본인에게도 실제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기명 투표로 돼 있는데
만약 무기명 투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난 그 대목에서 좀 저도 의문스러운데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당선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게 이름을 공개하면은 찬성하고 이름을 무기명하면 반대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날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완박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금태섭 의원의 사례처럼 최종적인 본인이 투표 결과에서 기권을 누렸던가요? 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라는 정당이 민주당이었고 이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소신 있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이 쏟아지진 않을까,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짐이 이제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왜 박병성 의장이 해외로 출장 가는 일들을 포기하고 지금 남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김호수 총장을 부르다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좀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이번 주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사들은 적어도 반대는 50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 투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인사 20명 감옥 간다는 발언,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실무진의 발언이라고 하지만 누가 발언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는 이 검수완박 폭주, 당내에 적어도 30명 내지 50명이 반대한다. 그런데 지도부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이유, 그 뒤에 철험회가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폭주, 철험회 10여 명이 밀어붙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철험회 소속 회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황운하 의원, 이탄희, 최강욱 의원, 민영배, 이수진, 장경태 등등 의원, 민주당 내 강성초선 의원 10여 명, 철험회,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지도부가 따라가고 있다. 법사위 소속만 5명, 최강욱, 민영배, 전진 배치, 피고인도 있습니다.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들이 밀어붙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양양자 의원, 지금 상황은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 민주당 관계자, 법사위에서는 철험회가 사실상 주류라는 말도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 이들이 앞장서고 초선 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건조정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이 통과가 사실상 저지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이제 선배 의원으로서 이 철험의 10여 명 의원들이 주도하고 당 지도부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이 보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조국 지키기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있고 말하자면 철험회가 저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청와대조차도 그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일 수 있는데 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의 결정권을 의사에 대한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어떤 철험회가 법사위를 거의 지금 한 12명 중에서 5명이 철험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탈당했으니까 11명 정도 될 텐데 그럼 거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다수파가 돼 있는 법사위에 있고 문제는 그 법사위도 중계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질의 태도 또한 너무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당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법사위 자체가 철험회 주도로 갔을 때 민주당 지도부로서의 어떤 방향 전환이라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철험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당의 어떤 고문이라든지 다수 반대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 그 국회 반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베테랑이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철험회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10여 명이에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은 180석에 가까운 의원이에요. 그러면 18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10여 명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우르르 다 끌려간다? 아니 이게 맞습니까? 산수적으로 봐도? 사실 정치는 이제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늘 어느 정당이든 강경파가 또 조직화된 강경파가 늘 좀 과포장되면서 그 어떤 당의 당론들을 당의 목소리를 좀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늘 있어 왔죠. 과거에도 그런 점에서 철험회가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70명 중에 10여 명이니까 뭐 17분의 1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조직화돼 있고 그만큼 단일한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당의 여론들이 당의 흐름들이 많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서 이 법을 공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자,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대선 때 민주당보다 더 많았던 0.73% 더 많았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결국 양양자 의원이 그것이 국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실무자한테 들었다고 하지만 이러다 우리 감옥 간다. 그 얘기를 사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시절 했던 거죠. 대선 지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말고는 두려움을 빼면 설명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폭주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철험회가 이름이 왜 철험회냐면 예.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누구처럼 못된 짓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처럼인지 누굴 얘기를 안 했지만 누구나 아는 겁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험의 폭주는 뭐냐면 자,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적폐청산하겠다고 했더니 이거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죠. 이거는 입법권을 활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과연 누가 복수의 정치를 하고 누가 보복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자, 박병석 의장에게 공은 넘어갔다. 키맨은 박병석 의장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많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목리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4월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미 표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국회의장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건조정위원회 입법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저희는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찬성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민영배 위장 탈당 사건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을 지정할 거고요. 어쨌든 원만하게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야당 몫으로 무소속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할 겁니다. 지금 사람 좋기로 소문난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서 원만하게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4월 중에 통과, 관철을 위해서 시간표를 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박병석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김명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을 하려고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병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양양자 의원이 사실상 본인이 이제 커밍아웃 얘기를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무리하게 사보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꼼수가 바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위장으로 이 무소속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또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예.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지낸다는 건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국회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평생의 역사로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든 정치 인생의 역사가 기록되게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것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해가는 길에 있어서 적어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민주당 등에도 조정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여지가 좀 남아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박병석 의장의 역할이 남아있는 만큼 정말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혼란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가기 위한 길을 박병석 의장이 잘 열어주길 바랍니다. 자, 중앙일보 제목이에요. 박병석 나섰지만 여당 협상 진척 없으면 바로 안건 조정이. 그러니까 야당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소속 무소속 의원이 되겠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의 역할을 바로 개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 하고 있나? 청와대는 뭘 하고 있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와 관련된 보도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흥미로운 장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지금은 국회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 장면이.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과 소통 완전히 끊은 지 오래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 기자랑 인터뷰했어요.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자기 수석이 일 안 한다. 여당과 소통을 완전히 끊은 지 오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는. 그리고 소통수석실 관계자가 자기 수석이 과로로 병간해 주말까지 언론 취재하지 못한다 라고 또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이 청와대에 지금 정지된 것 아니냐라는 게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 좀 뭐랄까요. 이철희 수석 입장에서는 자기 수석실에 있는 관계자가 상관인 수석이 여당과 연 끊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부끄럽거나 혹은 좀 당혹스럽거나 낭패 아닙니까? 여당과 연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역량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 수석실 관계자가? 네. 그 청와대가 얼마나 그 브레인인데 브레인들만 모이는 데인데 저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 청와대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그 국회 시간이라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책상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김우수 검찰총장을 만나면서 대통령의 어중을 밝혔다고나 하나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언론들이 제각각 해석하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이 법이 너무 무리하거나 또 관련 입법에 말하자면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결 과제가 없이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이지 지금 뭐 새로운 당선자 뽑혔다고 완전히 손 놓고 있다 그러면 다 국민들이 아마 월급 다 반납하라고 할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 뭐 이철희 수석이 여당과 연을 끊은 지 오래라서 뭐 저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마는 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 청구 법안, 문정부 법제처도 위헌. 각계의 반응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하고 깊은 상의 없이 단체적인 의사표시가 쭉 진행돼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깊은 상실감, 그런 것을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의회에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검수안박이 되면, 즉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걸까요? 할 일이 없게 되는 걸까요? 증벌 위기입니다. 이 검찰 수사관들이 800명 초유의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고검,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800여 명 검수안박 대응 회의, 범죄자 천국 법안 만들어가고 있다. 반발. 6,500명 수사관 일자리 빼앗기 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검찰 수사관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검찰청 들어가면요, 예. 뭐 나쁜 짓을 했거나 해가지고 검사님 앞에 딱 가면 예. 검사가 있고 검찰 수사관이 2명이 있어요. 평검사 방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보조해주는 뭐 여직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 1명 정도 더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범인 검거하고 그런 것도 수사지만 사실은 이제 피의자들 불러다가 아니면은 고소인들 불러다가 검찰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만드는 게 그게 수사거든요. 우리나라 수사의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들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그 피의자들이나 피해자들, 고소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예. 변협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네네, 변협에서 여러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헌법 교수님들 모시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근우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 검수안박법은 날림공사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변호사 이제 쭉 하면서 곰곰이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산 내려갈 때 고속도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다리도 많이 건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런데 그런 고속도로가 끊기거나 터널이 뭐 이렇게 끊기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치고 굉장히 불편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제대로 수정되고 교정되지 않은 채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인프라다. 이것도 명언인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들, 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후 9시 45분에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관측키로는 이 검수안박에 대한 중재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입장을 국회의장이 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50, 찬성 39. 과반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수위도 입장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흥미로운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도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인수위의 이야기입니다.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법제처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 법제처가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부에서 입법을 하면 법제처에서 다 심사를 갖다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 모든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유권 해석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법제처인데, 법제처에서조차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한 30%는 또 한다면서요, 빼고는 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차가 잘 나오잖아요. 차 잘 나오죠. 차가 뭐 한 200km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0km 달릴 때 차가 200km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200km는커녕 100km, 뭐 50km도 못 달립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200km를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수당이 폭주를 갖다 할 때 그걸 잠깐만 좀 캄다운 시켜라. 어차피 90일, 100일 뒤에는 그냥 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레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우려들을 지금 다 심지어 법제처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당 소속이었던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권은희 의원은 이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서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이준석 대표는 권은희 의원 향해서 탈당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조율이 상당히 진행되고 노력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서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끝끝내 방송 등을 통해서 권은희 의원의 의견은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의 생각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합당의 과정을 거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합당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두 당이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권은희 의원이 과거부터 보여져 왔던 이 말과 행동 등에 대한 정치적 행위는 지금 현재 합당이 돼 있는 두 당의 합당 정신과는 배치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보고 있는 시각일 거라고 보고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에서의 민주적 표현과 관계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사태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폭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이 같은 얘기에 대한 언급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 과정 전체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권은희 의원에 대한 거치 문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자신 있으면 나랑 무제한 TV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 거듭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의 평가를 국민께 심판받읍시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TV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거부할까요? 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밀어붙이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그 소위 말하자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한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리한 용어입니다. 불리한 용어이고 아까 뭐 정 변호사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구비되어 있어야 될 뭐 고속도로를 하면 다리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터널이 뚫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뭐 개막식을 하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토론에 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토론에 나오라 하면서도 말하자면 뭐 크게 어떤 공박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박홍근 의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무리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무리 없이 풀자라는 선언으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좀 톤 다운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이 검수완박 이 이야기의 끝 결말은 어떻게 귀결될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중재안을 발표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뉴스 속보 들어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한동훈, 정호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됐는데 차를 배우자가 싸게 사려고 위장 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강남구 삼성동 갑자기 경기 구리시 인창동 다시 강남구 삼성동 그러니까 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위장 전입이라는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차 싸게 사려고 배우자가 이제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차 살 때 채권도 사요? 저 몰랐네요, 변호사님. 비싼 차 샀나 봐요. 아, 수입차?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옛날에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차 살 때 채권을 사요. 근데 이 채권을 뭐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인해가지고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율이 아마 낮을 거고 뭐 경기도나 저 같은 경우 대전으로 잠깐 옮겼다가 하시죠. 뭐 딜러같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시간 됐었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혹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중에 괜히 또 뭐 무슨 말 들을까 이거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그 후보자 본인이 차를 사려고 그랬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명백한 불찰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문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실입니다. 저 뒤에 박병석 의장의 명패가 보이고 의장석 앞에 이제 티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에 앉아 있고 보통 양옆에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조율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자, 그렇다면은 의장이 무언가 지금 중재안을 마련했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기자. 민주당의 강경 어떤 입법 행태에 대한 앞에 질타의 어떤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자,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중재가 가능한 건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뭐 6대 범죄 남겨진 상황에서 뭐 3대 범죄만 남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검찰의 중재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검찰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을 무조건 따르도록 의무한다든지 아니면 현안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정보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가 국정원장을 불러서 비공개로 이제 그 현안 보고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지금까지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보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도 모든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안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검찰총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다시 얘기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게 이제 검찰총장의 중재안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제 김호 총장이 이제 박병석 의장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좀 정확하진 않지만 박병석 의장도 그런 내용을 담은 다시 얘기해서 수사권을 박탈하진 않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내지 않았을까. 그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과연 그 중재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의 당당한 충돌을 조금 더 완충하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안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역시 베테랑 기자의 관측이 돋보여요. 지금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장면 생방송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고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은 여야를 초월한 국회를 대표하는 어른입니다. 역시 박병석 의장이 이 민주당의 강경한 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은 거고 밟은 거고 역시 국회의장이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무언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검수완박에 대한 제동이었습니다. 브레이크였습니다. 중재안을 의장이 마련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달한 걸로 보여요. 이걸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의장이 민주당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중재안 내용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재명 기자의 분석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의 검수완박 내용은 일단 완전히 스톱이 되고 다만 검찰의 수사의 어떤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법, 대안적인 법을 입법하자라는 취지의 중재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견해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김명 대변인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뭐 철험의 이야기도 나눠봤고 강경파 의원들의 법안 내용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뺐다라는 건데 의장이 그건 안 된다라고 사실상 지금 거부하거나 지금 못을 박았다. 이렇게도 분석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가속화되게 된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박병석 의장은 지금 정당의 소속이 없는 상태지만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재안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양당에 놓여졌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실제 입법화가 돼서 법안이 시행되고 추진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가져가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막는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법안들을 급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 또한 국민의 여론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정리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급하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정리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조정되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 두 가지 질문 드려요. 첫 번째, 일단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했다면 시기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박병석 의장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강경파의 캘린더, 어떤 시간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무조건 강행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거는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힘들어진 경우다. 그러니까 4월 안에 강행 처리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거의 힘들어진 거다. 지금 박병석 의장의 개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혼자 상상력이지만 어쨌든 민영배 의원의 탈당 조치에 대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라. 혹은 안건 조정 소위에서 아예 양양자 의원까지의 사보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위장 탈당 요거는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의장이. 그래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본다라면 실제로 이거는 명백히 위장 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혹은 탈당해도 좋으나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안건 조정 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사보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장 입장에서 지금 그냥 이 위장 탈당을 지켜본다면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사실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 뭐 탈당까지는 뭐 본인의 의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보임을 해가는 권한은 그렇군요. 허락하는 권한은 뭐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형자 의원과 함께 안건 조정 소위를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80일간의 90일간의 수기 기간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뭐 5월 2일까지의 말하는 4월 임시국회 처리해서 5월 2일까지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지 안 할지 15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럼 김영주 의원님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우리 앞서 얘기한 거 다 들어봤지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4월 안에 하겠다.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 어른의 중재안을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많은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 방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일단은 그런 어떤 공을 어떻게 여야 지도부에게 던졌기 때문에 답이 오는 것을 보고 2차 중재안을 낸다든지 그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지금 무력을 시켰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민주당 지도부가 거부를 하고 4월 입법 강행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팩트 체크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과연 중재안이 무엇일지 좀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 내용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장의 시간이 돼 있는 겁니다. 왜 돼 있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 조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법사위원장의 아마 역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안건 조정을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를 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회기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행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박병서의 중재를 냈다는 건 내 중재안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스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중재안 내용이 어떤 거냐는 좀 더 봐야겠지만 결국은 박병서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만약에 검찰 중재안과 유사하다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일단은 그냥 윤석열 정부 이후로 모든 논의를 뒤로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회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국회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의 강경파의 관점에서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자, 양당의 원내 지도부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 재빠르게 뉴스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게 채권을 좀 할인 비율을 싸게 사면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예요? 뭐 차값에 따라 틀리겠죠. 아주 비싼 차를 사면 더 그게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딜러가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비싼 차일수록 이거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냥 거기에 그냥 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딜러가 이거 제안합니까? 딜러가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딜러들은 어디에다가 하는 게 제일 쌀지도 그 딜러들은 다 잘 알 테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이 이거군요. 딜러가 처음 제안을 했다. 그래서 별 뭐 생각 없이 저렇게 했다라는 입장이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 다시 신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발표했군요. 함께 보시죠.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아들은 아픈 게 맞다라는 건데 지금 김병미 대변인 당선인 측의 기류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40년 직위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청문회에서 과연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국민의 어떤 감정까지도 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윤 당선인이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반드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뒤집어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당선인 측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두루 살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저 병역에 관련된 건 정말 국민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진짜 아들이 4급 판정을 받아서 군에 못 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입장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들은 또 보도됐던 내용들에 문제가 없는 내용인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이런 국민들의 복합적인 여론을 고려해가면서 인수위 또 당선인의 최종적인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시죠. 탁현민 비서관이 그리고 이 CJ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CJENM에서 문 대통령 출연 요청 받은 적이 없다. 유퀴즈 예능 프로그램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했었잖아요. 자, 그러자 탁현민 비서관이 지난해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등 출연을 문의했다. TVN이 거절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있다. CJ 왜 거짓말하냐? CJ에서는 문 대통령 출연 요청을 청와대가 우리한테 한 적 없다. 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탁현민 비서한테 죄송한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CJ가 뭐 거짓말해야 한다라고 탁현민 비서관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사 대통령이 출연하고 싶다 CJ에, 근데 CJ에서 프로그램 성격이 안 맞다라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임기 마지막에 공감이 잘 안 돼요. 많은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저 논란이 불거진 게 윤석열 당선인이 CJ에서 제작하는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당선인 측에서 뭐 예를 들면 좀 강압적으로 좀 CJ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 좀 출연하자. 뭐 이거 워낙 인기 있는 프로니까, 인기 있는 예능 프로니까 출연하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속에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우리도 출연 요청을 했는데 우린 거절당했다. 외압이 없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CJ는 우리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근데 뭐 탁현민 비서관은 CJ 측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뭐 연락했던 뭐 통신 기록도 있고 한다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글쎄요 뭐 김진애 앵커 좀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탁현민 비서관과 문재인 청와대가 충분히 많은 언론사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국민과의 대화도 하고 뭐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글쎄요 뭐 도저히 뭐 문재인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고 또 새 정부가 뭐 얼마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국민 소통 방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굳이 저런 문제에 또 참전을 해서 진실 공방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유퀴즈 온 더 블락, 문재인 대통령이 못 나간 게 그렇게 막 국민 민생에 지금 중요한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물가가 막 오르고 있고 지금 검수완박이 되냐 안 되냐 이 국면에 청와대 비서관이 방송사를 상대로 거짓말이니 아니니 출연을 뭐 못했느니 했느니 라는 문제 제기가 꼭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유퀴즈 온 더 블록인가 뭐 유퀴즈 저 프로그램의 취지와 안 맞아요. 예. 이제 윤 당선자가 나오신 것 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그렇죠. 일반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주 기획이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가끔씩 그 방송을 보는데 그런 부분인데 좀 저것이 과연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이렇게 뛰는데 무엇보다도 탁현민 비서관이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저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대변인님, 네. 당선인이 유퀴즈 나갔잖아요. 뭐 예.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좀 어색하다라는 혹평도 많던데. 아니 예능 프로에 나가갖고서는 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들도 있겠지만 진솔하고 솔직한 매력들을 발산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에 한번 나오시죠, 당선인. 그 선거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탁현민 비서관이 왜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 때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을 좀 해달라고 예능 프로부터 그 출연 섭외 요청들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선거 때 워낙 바쁘니까 모든 데 다 나갈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사양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김형주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이재명 부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선인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같은 때처럼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좋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대통령으로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고요. 이럴 때 좀 편안하게 소통하고 실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사실 이런 미디어라든지 대통령의 정부의 운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양산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는 아마 또 많은 방송국에서 요청이 올 겁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과정들에 대해서. 그럴 때 또 소탈하게 나와서 매력을 발산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진영 논리로 같이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돌직구쇼에 나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유재석 씨가 잘 질문했지만 이제 묻고 싶은 걸 다 못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돌직구쇼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돌직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유동규 씨예요. 아니 이게 뭐 진실 공방이 하도 요즘 여기저기서 번지는데 하다 이제 극단적 시도를 했냐 안 했냐를 두고 변호사와 교정당국이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이건 뭡니까?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대장동 의혹 유동규 씨가 그제 아침 의식 잃은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실에서 회복하고 구치소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수면제 50알 먹고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유서도 남겼다라고 주장. 법무부, 교정당국은 사실 아니다. 건강에 이상도 없고 수면제 50알 구치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극단 시도는 없었다. 라고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하다가 아니 수감돼 있는 수감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안 했다를 갖고 변호사와 교정당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정말로 뭐 처음 보는 일들이 요즘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것도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외부를 향한 구명의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간만에 제가 형집행법 찾아봤거든요. 예. 92조에 금지 물품이 있는데 어떤 걸 금지하냐면 그 수용자들이 뭐 총칼, 독극물, 마약, 핸드폰, 술, 담배, 현금, 음란물 이런 것들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면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예. 수면제가 이게 그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유동규 씨는 보통 일반적인 수용자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교정당국에서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수면제 50알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움큼을 먹어야 되고 그걸 또 그때까지 잘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추측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마 유동규 씨는 그 쇼생크 탈출 영화 요 기사 보고 생각이 나던데 빨리 밖에 나오고 싶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극단적 시도가 있었다면 굳이 그걸 없었다라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나 교정당국의 말이 사실 개연성도 있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교정당국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변호인 측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인 겁니까? 그다음에 유서까지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정당국에서 그 수용돼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특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그 수면제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어도요. 예. 자, 어떤 경우에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어떤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양측의 입장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둘 중에 딱 하나 최종 후보를 잠시 후 발표하는데 원래 10시에 발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좀 시간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전 대변인, 예. 그 혹시 지금 핸드폰에 문자 왔습니까? 예, 저는 방송 중에 핸드폰을 잘 안 써서 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경선 결과가 나와서 이제 쥐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7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이걸 예. 두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했을 때 그날 아침에 대표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 와서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예. 실질적인 지도부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적인 자료들은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발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핸드폰 한 번만 살짝 봐주시면 안 돼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동안 핸드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속보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민주당이 논의 끝에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를 철회키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제 민주당 비대위 비공개 회의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 이틀 만에 철회. 오늘까지 추가 후보 영입, 대진표 확정, 100% 국민 경선, 한 차례 TV 토론, 결선 투표 예정. 그러면 돌고 돌아 송영길 대표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안팎 개파 갈등만 노출했고 돌고 돌아 송영길 달라진 건 없다. 개파 갈등만 노출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재명 정치 복귀를 막는 선제 타격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개파 갈등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왜 다시 선거 나왔는지 이해를 구해야 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 건 없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은 몇 사람 더 이렇게 그 경선 무대에 불러 올리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불러내야 될 사람들은 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김영주 의원님도 그거 취재하셨군요. 제가 취재하기론 이름을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유력 의원에게 지도부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거듭했지만 그 유력 의원이 강력 거절한 걸로 저는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용머시기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나 또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도 아마 당에서는 계속 더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당이 조금 더 과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과연 서울시장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재명 상임 고문만 앞세우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송영길 뒤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핸드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네, 핸드폰 확인했습니다. 왔습니까? 전혀 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당은 보안이 철저한 정당이거든요. 김은혜냐 유승민이냐잖아요. 잠시 후에 이제 발표되잖아요. 누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사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김은혜 의원의 선전이 좀 많이 도드라졌던 게 사실이고 당내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있는 한 59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 지역구의 전체적인 흐름들도 뭐 객관적으로 밖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은혜 의원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모습들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심을 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터라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고 나와서 임했던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여론이 올라가는 것을 보건데 무튼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확보하는 좋은 경선이 됐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두 분이 꼭 손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6월 1일 함께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선 결과는 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판에 누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그 어떤 누구도 유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면 혹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아직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운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